네, CPI 지수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PI 지수를 우리가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CPI 지수가 헤드라인 CPI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원 CPI 지수가 있죠. 근데 근원 CPI 지수, 헤드라인 CPI 지수는 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근원 CPI 지수는 좀 안 좋게 나왔죠. 뭐 너무 안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반등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비교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헤드라인 CPI 지수, 네, 요거는 뭐 예측치보다도 더 적게 나왔죠. 5.0. 최근에 고가가 8. 9, 그러니까 9%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의 CPI 지수가 9%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네, 5%대까지 좀 하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잡힌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죠. 헤드라인 CPI 지수는. 근데 근원 CPI 지수, 코어 CPI 지수라고 하는데, 그런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6.6%였죠. 예, 정점이 6.6%였다가 지금은 5.6%. 근데 저번에 발표한 것은 저번 달에 그러니까 저번 달인 3월이죠. 3월에는 네, 5.5%였어요. 3월은 5.5%였는데 요번에는 4월이잖아요. 4월 10일 기준인데 네, 5.6%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은 뭐 전반적으로 물가 지수는 네, 하락세의 모양새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물가 지수도 고점에서 하락세인 거죠. 아직까지 뭐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가의 그 상승이 있었죠. 유가 상승이 뭐 64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다시금 82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물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안 좋은 거죠. 근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공급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좀 가장 좀 안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도 지금 82달러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뭐 83달러 거의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로 봤을 때 물가가 제대로 잡힌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긍정적인 관점으로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네, 또 고점에서 네, 박스권 고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박스권이 있으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요번에 그런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네, 좀 보여준 거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번 달은 5.5%였는데 네, 이번 달에는 4월 14일 이번 달에는 저번 달이면 네, 3월 달이죠. 이번 달은 5.6%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물가가 아직까지는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잡히고 안 잡히고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런 관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좀 마무리가 돼줘야지만 잡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냐면은 원래는 시장은 시장 그대로 놔둬야 하죠. 근데 지금은 시장을 시장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시장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게 시장이 정리가 되는 거죠? 시장의 근본적인 물가의 상승의 주범이라고 해야 되나? 주 원인은 무엇인가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의 주 원인이죠. 그걸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정리가 돼야지만 물가는 진정으로 제대로 잡히겠죠. 시장 안에서 자연적으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잡기 위해서 취한 것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상태니까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물가를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 약간 연준에서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오버페이스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은행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연준의 의사록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은행 사태로 인해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준 의원들이. 그 현재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실 게 뭐가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정리가 돼야지 부작용이 발생 안 할 건데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치적 관점으로 인해서. 그러면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인위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 그렇다면 부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게 부작용이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부작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기 침체가 부작용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반기 때는 안 좋은 결과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가 한 2년 정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2년이든 1년이든 뭐 그런 것이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니죠. 왜냐하면 2년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통상적인 기간입니다. 뭐 1, 2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경제학적 용어, 그 경제학적 공식이죠, 뭐. 그래서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도 지금 헤드라인 CPI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 자체가 9%에서 6% 사이에서 9%에서 5%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5% 자체도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준의 목표 물가 지수가 몇 프로죠? 2%대잖아요. 2.5%인가 2%. 그러면 지금 5%도 높은 거니까.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의 코어 인플레이션, 미국의 CPI 코어 인플레이션은 그런 인플레이션은 안 잡힌 거잖아요. 다시 한번 반등해 준 거고. 그렇다면은 금리가 아직까지 잡히지 아니 금리가 아니라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한 차례 정도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투자금을 좀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하겠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헤드라인 CPI 지수만 본다면 뭐 물가가 좀 잡히는 거 아닌가요? 잡히는 건 아니죠. 9%에서 그냥 5% 정도 빠진 것 뿐인 건데 그냥 고점에서 놀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예전에 2%였는데. 네,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지금 뭐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인지하실 것은 단순하게 CPI 지수가 하락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경제 경제 관점으로 금리에서 볼까요? 이렇게 보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부작용이란 것은 리스크잖아요.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뭐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 아시죠? 뭐 투자뿐만 아니라
뭐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 연준이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금리 인상 이 부분에 인한 부작용은 첫 번째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네, 실업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이해가죠. 이거 기본 원리긴 합니다. 네, 물가가 네, 떨어지려면 실업률이 증가를 합니다. 이건 어제 말씀드렸을까?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노동시장이 안 좋은 거죠. 노동시장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뭐 국민들이 힘든 거죠.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문제인 거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죠? 경기 침체란 거죠. 경기 침체라면 어떤 부분이 있죠? 디플레션이죠. 지금은 뭐 디스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션, 뭐 기본적인 과정이겠죠? 네, 이 부분이 지금 디스플레이션이 지금 슬슬 좀 나오는 모양새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디스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도 둔화되고, 예, 물가가 약간 둔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부분. 채권금리는 약간 올라가고. 디스플레인데 디스플레이션 나오면 그 디플레이션. 근데 디플레이션이 이 부분에 끝나게 되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슬슬 나오고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이 나오겠죠. 근데 뭐 디스플레이션이라든지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다 안 좋은 거니까 결국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로 해서 디플레이션이 온다. 근데 보통 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약 2년 정도 걸린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경제학 공식입니다. 그냥 2년 정도라는 게 사이클, 일반 사이클입니다. 일반 사이클. 뭐 꼭 2년 걸린다는 건 아니고 보통 1년에서 2년,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정도 이렇게.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2년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부작용은 두 가지 요소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라고 얘기하니까 뭐 별거 없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이게 별거가 아니죠.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이 힘든 거니까 벌이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경제도 네, 지금 경제 성장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뭐 진짜 패닉이죠. 예전에 그 IMF 때를 좀 염두하시면 돼요.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IMF 때를 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IMF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네, 패닉이죠.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냥 알아서 그냥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냥 잘립니다. 아무런 반항도 못 합니다. 예.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잘려가지고 이게 좀 가장이잖아.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 매일 아침마다 출근했는데 집안에만 있기가 눈치 보이잖아. 가족들에게. 그래서 남자가 그냥 직장 나간다고 그냥 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 왼종일 바깥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이죠, 진짜.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죠.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발생하겠죠. 네, 발생할 가능성이 아니라 발생하겠죠. 그다음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면은 소득이 줄어들겠죠. 네, 소득이 물가 경기 침체되면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거죠, 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주식 입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된다면 뭐 당연히 뭐 주식장은 폭락하겠죠. 예, 주식은 하락장이죠. 하락장 또는 하락장 다음에 그 다음에 약세장을 이어가겠죠.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네, 두 번째로는 네, 뭐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죠. 네, 부동산도 당연히 안 좋아지죠. 이런 일들이 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그나마 뭐 덜 영향을 받는 거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시고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고 예, 너무 배짱이처럼 개미야 배짱이잖아요. 개미들은 이제 날씨가 좋을 때, 여름일 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죠. 근데 배짱이 분들은 네, 일하지 않죠. 그냥 즐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오니까 네, 힘들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거를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CPI 지수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CPI 지수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CPI 지수를 볼 때 뭐 단순하게 뭐 CPI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아, CPI 지수가 오늘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뭐 다우하고 S&P 500, 나스닥, 너셀이 좀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뭐 진짜 너무 단순한 관점인 거고. 네, 단순한 관점인 거고. 근데 CPI 지수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CPI 지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헤드라인 CPI 지수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 헤드라인 CPI 지수는 네, 초기 나왔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네, 코어 CPI 지수는 네, 좋게 안 나왔잖아요.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CPI 지수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올바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CPI 지수를 보면서 어, 금리하고 제가 연관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월 FOMC의 의사록에서도 안 좋게 얘기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거를 네 그냥 뭐 CPI 지수가 뭐 그런 CPI 지수가 이거 봐보세요. 네, 헤드라인 CPI 지수는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것 뿐인 거죠. 다시 반등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그런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좀 빠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네, 좀 너무 1차원적이죠. 제 방송은 1차원적인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CPI 지수에 대한 네, 해석 관점에 대해서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